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이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송 전 대표 역시 당초의 입장을 바꿔서 조기 귀국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를 둘러싼 후폭풍도 거셉니다. 이번엔 중국이 윤 대통령 인터뷰에 반발하고 나섰죠.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연아 전 국회의원,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요,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제 귀국 압박을 상당히 좀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제명이라던가 탈당에 대한 논의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요? 민주당 분위기는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상대당의 입장에서 또 예.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요 며칠 사이에 기류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검찰의 또 소설, 근거 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가 일성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계속 녹취록이 나오면서 5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례적으로 사과하시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부탁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녹취록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증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을 굉장히 돈봉투의 블랙홀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사태나 또 뭐 기동민 이순진 의원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의혹과는 좀 다르게 이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안에서의 좀 그 서로 다른 목소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또 그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송영길 의원은 아직 귀국 의사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제 아침까지는 거기서 강의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초 예정대로 7월까지 있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의 뭐 전직 의원님들 또 중진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좀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신속하게 꼬리 자르기 내지는 선긋기를 의심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논의한 바 없다고는 하지만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예. 분들 통해서 뭐 탈당, 제명, 정계 은퇴 뭐 이런 굉장히 좀 아주 날선 비판과 선긋기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녹취록이 본인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검찰의 정치 탄압 이런 걸 좀 넘어서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확실한 증거로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수도권 민심에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 의총에서의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면은 당 의원들이 이제 귀국을 요청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제 뭐 제명이라던가 탈당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의총 내 분위기는 일단 어떻게 좀 읽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귀국 부분도 그렇죠.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는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뭐 기자회견 한 뒤에 귀국으로 가닥을 잡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여러 가지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한 바는 예. 송 전 대표가 귀국을 안 하겠다, 거기에 머물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송 전 대표가 검찰의 수사가 무르익어서 본인이 소환이 된다면 즉시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 전 대표 얘기는 이게 파리 대학의 강의가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대학과의 관계가 아니라 파리 정부에서 예. 요청을 해서 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어떤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정 부분들은 본인한테는 고민이 됐었겠죠. 그래서 강의를 해야 된다가 나 조기 귀국 안 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어제 의총도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의원들께서 조기 귀국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송 전 대표는 귀국 의사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의총에서도 뭐 탈당, 제명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뭐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의혹만으로 제명과 탈당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 전 대표에게 제시되는 부분들이 그냥 송 전 대표 캠프에서 돈 봉투가 어떻게 돌았다는 그 내부의 일이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아직 의혹의 단계이고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송 전 대표가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 눈높이에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하게 주장하고 송 전 대표가 뭔가를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송 전 대표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자회견 한 뒤에 본인의 귀국 부분들을 아마 가다가 잡으신 건 같아요. 근데 예. 송 전 대표 처음에 이제 일성 메시지가 본인의 이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이정근 씨에 대해서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요. 예. 이정근 씨의 개인적 일탈이 돈 봉투에 대한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정근 씨가 따지고 보면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사업가에게 거의 10억 원 상당의 돈을 차용을 해서 갚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이 알선수재 부분이잖아요. 뭐 정부의 청와대 누구를 안다, 장관급 누구를 안다.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이 개인적 일탈 부분에서 녹취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 얘기를 송 전 대표는 했는데 마치 송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사건이 이정근 씨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비춰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들어와서 예. 좀 빨리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좀 결정을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기자회견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 할 거라고 아마 보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본인의 이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내부 부분에 있어서의 유감 표명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당에서 요청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조기 귀국 자체가 당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귀국 의사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지에 대한 부분도 밝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얘기했던 뭐 탈당 부분 예.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자체가 조금은 이게 좀 오염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바들이 이정근 씨의 사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 사업가에 대해서 알선수재를 해서 10억 원 상당의 어떤 뇌물, 네. 뭐 이런 금품을 수수한 부분들의 수사가 됐는데 네. 따지고 보면 원래 검찰에서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있었던 녹취가 예. 그대로 포렌식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 자체가요. 변호인이 입회를 하면 포렌식 입회를 합니다. 언론에 전달된 것은 지금 검찰이 제공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근데 있죠. 이것도 예, 예. 재밌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예. 그 8대 휴대전화에서 녹취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정근 씨의 지금 수사를 받는 부분만 포렌식을 해서 떼 가야죠. 이 수사 위에 거는 변호인이 이거는 사건과 별개니까 포렌식에서 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면은 이 포렌식을 해서 이 녹취 3만 개가 되는 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검찰하고요. 이정근 씨 변호인 측입니다. 예. 두 개거든요. 예. 근데 변호인 측이 가지려면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포렌식을 어디서 하죠? 검찰에서 하죠.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이정근 씨에 대한 재판에 대한 수사 외에 녹취까지 말하자면 변호인 측의 승인을 받지 않았냐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그겁니다. 이정근 씨 측과 검찰 측의 어떤 플리바게닝이 있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재판에서 보면 이상하리 마치 검찰이 구형을 3년 했죠? 근데 재판부가 4년 6개월을 합니다. 예. 거기다 혐의를 하나 더 추가하죠. 검찰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합리적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녹취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아마 송 전 대표의 개인적 일탈 부분들은 이정근 씨가 왜 사건한테 돈을 빌려서 이런 일탈들을 저질렀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인데 그리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조금 뭔가 의도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맥락들을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봉투 사건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정치권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는 한치의 말하자면 망설임도 없고 변명도 없고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송 전 대표도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봉투라는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확신하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제명이나 탈당까지 지금 강하게 권유하지 않는 건 아직 뭔가 의혹 전해진 것이 단계이기 없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 송영길 전 대표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좀 엉뚱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서부 대변인 말씀처럼 그 이정근 씨에 대한 일탈행위의 사과가 돈봉투가 아니라 사업가 박 씨에게 돈을 받은 그 지금 재판받은 구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서울과 파리의 어떤 이 시차를 극복하시지 못하는 송영길 후보의 정말 엉뚱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돈봉투에 대해서 기사가 되고 녹취가 계속 하루하루 새로운 녹취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돈 받았던 문제를 갖고 일탈을 사과한다? 저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녹취록 그 포렌식 관련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것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좀 보십시오. 이 사건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정근 씨가 그 사업가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박모 씨입니다. 예. 근데 그 박모 씨가 바로 노웅래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녹취록은 이정근 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가 박모 씨도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지금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3만 개가 되는 녹취록 중에서 어떤 게 사건과 관련된 건지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녹취록이 나왔을 때 변호인도 그것을 오케이 했겠죠. 뭔지 알 수 없으니까 3만 개에서. 그래서 뭐 저는 그것이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것을 이렇게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녹취록 공개에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 검찰이 흘린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서 검찰이 아주 확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흘린 건데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검찰과 변호사 측인데 그렇다면 변호사 측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정근 씨의 변호사 정청승 변호사가 작년 9월 이정근 씨가 구속당할 때서부터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어요. 이정근 씨를 버리게 되면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민주당이 큰 화를 입을 거다. 그 얘기는 저는 분명히 정철승 씨로부터 뭔가 이 녹취가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걸 차지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의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명 이런 걸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이 의혹이 아직 의혹이라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강한 내부에서의 어떤 제재나 또 징계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 당대표만 방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부의 비판을 민주당이 지금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부 의총에서는 뭔가 되게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면서 인사들이 밖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네. 이런 이율배반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 메시지 중에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좀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제명을 넘어서 정계 은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건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거 딱 터졌을 때 올 게 왔구나 그런 이제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저게 말씀? 오랜 관행이었거든. 송영길 후보로서는 예. 좀 억울하긴 억울할 거예요. 나만 그랬냐 뭐 이런 거지. 다들 그랬을 텐데 멋있게 이걸 일을 처리하면 혹시 또 기회가 올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계은퇴 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야. 어떻게 이래놓고 뭘 더 미련을 가진들 가능하겠어요. 네,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은 예. 쉽지요. 정치인에게 정계 은퇴를 하라는 건 네, 그냥 사망 선고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옆에서 말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게 아까 그겁니다. 의혹 단계에서 출당, 제명, 정계 은퇴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캠프 내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이런 걸 다 했다라면 그러면 정계 은퇴를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의혹 단계에서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야박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게 이제 여야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의 사각지대가요.
이 당내 선거입니다. 당내 경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사무원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원래 다른 선거들은 선거 사무원을 등록을 해서 일정 부분의 급여나 어떤 활동비를 줄 수 있는데 당내 경선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본인 돈을 쓰려서 본인 시간을 가지고 열정페이식으로 이 경선을 치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많이 썼다 해서 그 공을 가지고 이제 공치사를 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당직을 요구하고 그럽니다. 그게 정치적인 관행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랬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면 받아야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야가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대안적인 좀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김기현 지금 대표님도 경선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도 후보로 있었는데 의원도 김기현 대표 캠프에는요 모든 의원들이 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에. 그럼 거기도 똑같이 선거사무원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럼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렀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건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되 송 전 대표의 지금 책임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네. 의혹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 제명, 정계 연퇴를 얘기하는 것은 같은 동료 정치인으로서는 좀 야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앞으로 남은 이제 뭐 총선이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 물론 수 그렇죠. 없을 그 거거든요. 저변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총선도 있는데 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예. 한 정치인으로서 아직 그게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됐는데 정기엔트를 시켜버리고 탈당을 시켜버리고 제명을 시켜버리면 그게 과연 온당할까요? 국민적 시각에서도 여의도 내에서는 아 이게 공천이나 아니면 선거 총선에서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아라고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의혹 단계인데 어떻게 잘라내는 게 과연 또 공당으로서의 정당으로서의 어떤 처신인가? 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 전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그러니까 이 송 전 대표에게 책임론을 강조할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질 이제 부담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런 분석들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송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의 주장들이 꼭 이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자의 건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의 건은 사법 리스크, 뭐 검찰 리스크라고 하면 송 전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캠프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좀 사안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계 은퇴에 대한 이야기했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터질 게 터졌다, 올 게 왔다, 오랜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소영주 부대변인도 비슷한 이야기 좀 했고요. 이런 상황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글쎄요, 저는 제가 지금 한 7년째 정치하고 있는데 저는 7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민주당에만 살아있는 관행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서부대변인께서 김기현 원내대표 이제 이번 당내 경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저는 한번 그걸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상대가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0.59%포인트라고 하는 정말 박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오랜 관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당시에 그러면 송영길 대표 말고 홍영표 대표 캠프 안에서도 이런 일이 관행처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정근 부총장이 다른 사건으로 연루되면서 정말 민주당 안에서는 운이 없어서 이게 발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아닌데 우리도 이랬으니 당신네들도 뻔히 이럴 거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 비교는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스스로 홍영표 의원이나 그 당시 2021년 당내 경선에서 또 그 이후에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사실은 지금 이심, 송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탈락자를 무효표 처리하느냐 아니냐를 갖고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편을 듭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서 대선 후보가 되죠. 이 과정에 그럼 2021년에 전반기에만 돈을 뿌리고 후반기에는 돈을 뿌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이러한 목소리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상대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뭐 아까 말한 뭐 당대표 방탄이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강경한 입장, 출당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밥값 정도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소 옹호적인 측면도 의견이 좀 나뉜단 말이죠. 저희가 이거 비율을 좀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해야 됩니까?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김현우 의원님 7년 되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 2배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돈봉투 사건이 그게 국민의힘 전신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거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그래서 법원에선 대의민주주의를 해친다고 그래서 이제 유죄 유죄가 판결을 났죠. 내렸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서는 따지고 보면은 이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예, 정치권이 문제죠. 그리고 밥값이라고 표현했던 뭐 정성호 의원도 있고 뭐 장경태 의원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실상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은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일을 합니다. 빚을 얻어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죠. 자기가 지금 당선을 시켜서 뭔가를 그 후보자가 뭐가 됐을 때 본인한테 돌아온 게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이득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돈을 써가면서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쓰고요.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시간과 본인의 말하자면 어떤 몸 이렇게 시간을 투여해서 열정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를 밥값으로 치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부적절하지만 하실 거예요. 선거하시면 와서 하루 종일 일해주고 청소해주고 문서 작성해 주는데 그게 한두 달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둬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조직을 관리하는 포스트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강내구 씨도 그렇고 이정근 씨도 그렇고 그분들이 자기 조직하는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밥값 명목으로 주는 사례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오래됐다라는 것들이 유인채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이게 정치권 현실입니다. 하지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을 돌렸다. 이게 돈봉투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만은 솔직히 없어야 된다는 측면은 저는 무조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돈봉투 사건 부분을 밥값으로 치부한 부분들은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도 사과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 또한 돈봉투 사건은 밥값이나 식대나 활동비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으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이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뭐 아니면 내일 새벽쯤 이제 나오겠죠. 구속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이 이후에 이 움직임과 이 사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빌리면 이 예.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강래후 씨가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예. 압수수색 현장에 보통 본인이 많이 그 변호사와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한 증거물에 대해서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대전에 있는 모 강 그 지방의원과 예, 예. 만나서 사실은 뭐 협의를 하려고 했다거나 회의를 하려고 했다는 일종의 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태가 지금 잡혔죠. 증거인멸, 또 뭐 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동하진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부분의 것들을 종합한다면 네. 지금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강래구 씨가 사실은 좀 원외 인사였어요. 한 번도 국회의원을 현직을 해보지 예. 않은 사람이었고 과연 원외 인사가 자신만의 권력을 갖고 저렇게 많은 돈을 각출할 수 있었을까? 또 지금 녹취록을 보면은 강래구 씨가 모은 돈 이외에 또 다른 돈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치면 강래구 씨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22일 날
귀국하겠다고 밝힐지 모르겠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 또는 뭐 구속영장도 피해갈 수 없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을 당시에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좀 들리지가 않았었는데 정리가 된 걸 보니까 성실히 소명할 것이다. 언젠가는 말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구속 가능성과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을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은 뭐 구속영 2번 소환이 됐더라고요, 검찰에. 그렇죠. 1차 소환했고 2차 소환을 했는데 일단은 나름대로 강래구 감사회장인가요? 그분께서는 나름대로 혐의를 좀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부인 부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뭐 검찰이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한다면 발부될 공사는 크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성실히 소명한다는 게 어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구속 쪽이 좀 무게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언젠간 말하겠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어떤 얘기를 언젠가 예. 말할지는 모르겠고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자꾸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래구 씨가 뭐 얘 입을 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뭔가 연관이 된 게 드러날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너무 추측이고 의혹 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와 여러 가지 시간 추이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속에 관련해서 뭐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저녁에라도 또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좀 상당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일단 야당은 일방적 결정이다 철회하라라고 요구하는 입장이고 여당은 야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 대통령의 발언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 등의 어떤 이런 국제적 비판을 받아야 되는 만행들이 더 확대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었고 예. 또 지금 이제 미국하고의 그 방미를 지금 곧 앞두고 있으면서 미국이 이제 미국 주도의 좀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 중국의 대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좀 분위기가 있죠. 거기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뭔가 외교적으로 뭔가 좀 대화의 씨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으로도 말씀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확정된 게 아니고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외교부의 공식 발언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가정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외교적 사안에서 대통령이 한 번씩 정도로 던질 수 있는 화두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응한 민주당의 반응이 굉장히 날서고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돈봉투 사태로 지금 막 공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뭔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면전환 카드로 민주당이 쓰는 거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그렇게 주시죠. 얘기하면은 뭐 지금 돈봉투 사건이 흘러나오는 것도 국면전환용인가요? 뭐 한일 정상회담 망쳐놓고 궁지에 몰리니까 거기다 미국 도청 사건, 돈봉투 사건 나오고 다 들어갔잖아요. 미국에 도청한 우리 대통령실 도청한 사건 다 묻혔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가기 전에 가만히 나가시는 적이 없어요. 꼭 실수를 한 번씩 하고 가셔요. 그러니까 상대가 러시아든 중국이든 간에 대통령의 말이라는 거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확정적인 거 아닙니다. 무기 수출이요. 근데 확정되지도 않은 얘기를 왜 국가 수반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게끔 하죠? 그건 대통령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참모들의 실수인가요? 그런데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상대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를 자극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반발이 왔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러시아의 반발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결과를 자초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민간이 살상하고 이러면 이걸 좌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상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
왜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걸 몰라서 안 할까요? 이렇게 멋있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러시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얘기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보십시오.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반협박을 하잖아요.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을 조심시켜야 되는 게 먼저이지 야당에서 비판하는 부분들을 왜 너희들 비판해? 국면 전환용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들 지금 벌써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난 게 뭘로 시작했습니까? 말싸움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와 한국이 지금 전쟁 위기도 없고 그냥 단순히 말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좀 언행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민주당의 비판의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번 발언이 어떤 치밀한 계산 아래 나온 것이다라는 이제 발언도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어제 공개된 발언, 내 배경을 뭐라고 해서 즉 대통령이 이제 평소 생각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튀어나온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유로?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절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미국과 합의가 된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된 발언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런 이야기도 또 건넸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적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달았는데 사실 이거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라도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외교가 어려운 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쓰죠.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냅니다. 그게 외교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한 국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전에 국민들한테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아주 근본적인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다양한 해석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저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미 일정을 앞두고 대통령 입장에서 많은 외교적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거래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가서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해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이슈로 저는 제기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성과는 방미 외교를 다 마치시고 나중에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민주당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의 뭐 입이 외국에 나가기 전에 뭐 항상 사고를 친다 이렇게만 좀 보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시점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또 방탄을 넘어서 돈봉투 사건 이후에 국면 전환을 하려고 이걸 제가 이렇게 너무 매달리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뭐 녹취록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정근 씨의 녹취록이 3만 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재판이 끝났어요. 경찰이 몇 명이 붙어서 이 녹취록을 다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왜 이게 지금 터졌나. 녹취록이 워낙 많아서 이제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오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지금 외교적으로 어렵고 예. 저는 이게 돈봉투 문제가 단순히 민주당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불신받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앞으로 국회에서 지금 전세 사기 문제라든가 또 이 돈봉투를 계기로 한 정치 혁신의 과제들이 어떤 다른 의제들보다 먼저 좀 거론이 되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계시니까 좀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돈봉투 얘기는 아까 많이 했으니까 네. 외교적인 부분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그러게요. 로이터 인터뷰 했잖아요. 네. 대만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게요. 대만 해협 둘러싼 긴장이 이게 힘으로 뭐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다 이런 말에서 그러니까 중국한테 대만은 상당히 좀 어떤 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오가는데 뭐
말참견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나가실 때 좀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가서 좀 잘하고 가라 하고 싶은데 왜 가기 전에 꼭 사고를 치시냐는 겁니다.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우크라이나를 건들고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중이 있지 않냐. 미국에 가기 전에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가지 않냐라는 부분이라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삼각편대를 통해서 북중로를 밀어내서 신냉전 시대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거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얻을 게 있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스코어를 보십시오. 점수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를 통해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 대한민국 중심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의 만에 하나 미국한테 잘 보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발언들을 했다면 러시아와 중국과 외교 관계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지금 보십시오.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요 사상 최악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중국에 지금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이요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 사업 못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지금 이 발언 하나로 러시아 안에서 기업들도 위축돼 있습니다. 일본 보십시오. 일본 가서 구려개고해서 물 방콕 갔더니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독도는 본인들 땅이라는 치욕까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래지향적입니까? 심지어 미국 가죠? 그런데 미국의 말을 듣고 러시아, 중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미국은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도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IRA 전기차 보조금. 현대기아 우리 기업 제외됐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뭘 얻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자체는 대한민국을 북중러, 일본, 미국 사이에서요.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네. 너무나 안타깝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라는 네. 비판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 우리 국익에 이롭지 않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일명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얻어냈나요?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이나 무기와 관련해서 뒷배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리한테 그동안 각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저렇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제 제재 하에서도 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가 수출이 줄어드는 국제 무역 교류가 줄어드는 문제는 코로나라든가 전반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탓이지 윤석열 대통령 탓이 아닙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에게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가셔서 그렇게 중국을 좀 사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면서 추앙해 주셨지만 결국 혼밥하고 돌아오셨고요.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고립무원 외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그렇게 눈치 보기 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우리는 고립무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정말 동맹은 누구일까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저는 정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바라보기에서 지금 외교 정책을 전환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어정쩡한 줄타기가 아니라 확실한 입장 표명, 확실한 선을 긋는 문제가 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짧게 좀 정부 때 부탁드릴게요. 중국과 러시아 뭘 했냐고 물어봤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 들으면 대중국 무역 수지 이익이라든지 러시아와의 이 경제 교역들이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는 아예 끊어진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문재인 정부 때는 활성화됐었다라는 부분들은 그거는 체크를 해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는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글로벌 지금 공급망 현재 관련된 이슈는 문재인 정부 말에 터지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님 보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평가를 해야 되지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가 잘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는 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그건 정확한 알겠습니다. 전단이 아니죠. 네, 예. 저희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좀 두 분께 여쭤보고 대담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채 안 됐는데 여전히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지도부 내 지금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하고 윤리위를 새로 구성해서 예.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정말로 민심을 전하지 못하고 또 응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조금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지금 윤리위에 논란이 있었던 최고위원들의 어떤 막말에 대한 어떤 징계가 이루어질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질지가 좀 국민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전세 사기 등과 관련해서 민생 이슈에 대해서 당정이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 실력을 보여줘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숙을 하고 있지만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여전히 SNS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세요? 두 몸은 답답합니다. 예. 이게 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 한 분은 수석 최고위원이고 또 한 분은 최고위원인데 이분들의 입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되게 언짢아하신다고 봅니다. 5.18 문제, 4.3 문제, 심지어 독도 일본 영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한 어떤 태도들 이거는요 집권 여당이 즉시적으로 지금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윤리위에서 만지작거리는 문제는 아니고 즉시적으로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말할 자유는 있겠죠. 하지만 지도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도부에 앉아서 이런 국민의힘이 정말로 5.18을 부정하고 4.3을 부정하고 심지어 김구 선생님에 대한 임시정부의 문제까지 거론하는 사람들을 지도부로 앉혀놨다면 계속 앉혀놓는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아, 국민의힘은 이런 당이구나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빨리 어떤 당 내부적으로 뭐 알아서 잘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